갑작스럽게 시작된 눈 덕분에 저희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오늘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아침에 건강 강의 들을 때도 그랬고, 저녁 때 이렇게 비전 스쿨 하려고 모인 것도 아, 정말 코로나가 준 또 혜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에서는 손을 이렇게 서로 흔드는 것을 안녕하세요라는 표시로 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천천천 비전스쿨 1주차 천권의 책, 2주차 천명의 평생 친구, 3주차는 1,000만 달러의 자산, 100억 달러 자산을 만들어 간다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에 나오신 여러 분들이시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좀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한결 같지만 돈에 대한 관점은 다 다르고 돈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저희들이 가지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질 건지 대부분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호선 사장님께서 그간의 경제에 관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명석하세요. 이 수에 관해서, 경제 개념에 관해서 아주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1,000만 달러의 자산 명강사로 우리 최호선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호선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우리 최호선님이 더 열정을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 관한 노하우를 다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호선님 한번 맞이해 볼까요? 군산의 최호선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강사 최우선입니다. 어, 내동 사회 보다가 강의하려고 하니까 쑥스럽네요. 보다는 아직 여러분이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비한 성장 이런 거는 있지만 아직 남이 막 타이 부러워하는 그 정도의 성장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심축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 천천천 비전 스쿨을 통해서 어,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좀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제가 어떤 변화를 읽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는 잘하냐? 막 이렇게 질문하지 네,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풀어가는 시간으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과제를 내드려가지고 되게 머리 아프셨죠?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재밌으셨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경제관념, 말을 뭘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경제관념이란 이름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언제 이 말을 많이 쓰냐?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쓰죠. 너는 개념이 있냐 없냐? 너는 경제 개념이 있냐 없냐? 개념으로 해야 되려나? 네. 그런 느낌이 좀 항상 있죠. 그래서 어 우리 태어나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학교 졸업하고 나온과 동시에 회사를 위해서 달려갔다가 그 다음에 달려간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내가 산 인생처럼 똑같이 내 아이를 그렇게 또 똑같이 달리는 마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 개념이 있네, 없네. 굉장히 많은, 어, 제일 화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도 정답은 없고, 누구도, 어, 가름막을 타줄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면서 무엇을 하냐. 돈을 한번 잘 벌어봐야겠다. 그래,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좀 더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책을 많이 봤지만 요즘에는 뭘 많이 듣나요? 꼭 그 백과사전처럼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렇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집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경제활동 또한 저한테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써야지? 막 이런 게 되게 고민스러웠을 때 저에게 책을 한 권이 이제 건네져 오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뭔가 또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저도 해봤어요. 그분들에게. 자,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뭐 하고 싶냐? 요즘 흔히 들었던 얘기 아닌가요? 저희 스쿨 내에서.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뭐 가고 싶은 곳은 뭐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원하는 삶이 무엇이다. 당신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하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은서님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너 삶의 목표는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 목표가 있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냐고요? 네, 당황스럽겠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니까. 그쵸. 그리고 경화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속으로 당황스럽고 생각도 해보겠다고 하고 어, 누군가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가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현실은 시궁창 같은데 원하는 걸 상상한다고 바뀌나? 제가 처음 받았던 이런 질문은 저에게 빚이 그렇게 많아 죽겠는데 무슨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죠. 뒤집어서. 시궁창 같은데 원하는 걸 상상한다고 바뀌나? 꿈 깨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야, 돈이야, 많으면 좋지. 같이 이제 부자, 대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자가 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면, 진짜 누가 나한테 딱 1억원만 주면 좋겠다. 아, 그 진짜 돈 많이 주면 나 퇴사하고 싶다. 그리고 로또나 사야지. 이런 대답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대답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면, 야,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돈도 없고, 또 뭐 좀 같이 사업해보자. 그러면 사업이나 투자는 또 못해. 왜냐면 망하면 인생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는 인생이 최고지. 그래서 주변에서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살았을 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기적으로 딱딱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사람들, 어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게 되게 부러웠고, 그런 거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 또한 되게 의기소침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면 상대방도 더 그랬던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보험을 저는 이제 경제활동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떤 회사에 좀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집에 있을 때 이제 보험을 좀 하기 시작했었고 또 이제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가지니까 나 이거 해보려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해보려고 한다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같이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해라. 제일 많이 들었어. 그리고 뭐, 군산에 있는 빌딩 네가 다 살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 응원한다, 이런 거보다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닥치는 소리는, 다가오는 소리는 이렇게 좀 현실 비하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과연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제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어, 앞서서 질문지에 그런 질문을 드려봤지만 좀 막막하게 나는 과연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을까가 좀 막막할 것 같아서 저를 통한 어,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 한번 저도 돌아보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10대 때는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어서 저는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제가 본 세상은 농사꾼만 보였어요. TV를 봐도 이제 드라마나 뉴스 정도 보지 내 주변에 순들이 다 농사꾼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저축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농사꾼이 저축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저기 추수가 되고 나면 그 돈으로 또 내년에 뭔가를 해야 되고 아이들 그렇게 두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 주머니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저 또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뭔가 해야지. 그래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포기하게 되고 어, 안 해버리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되게 많이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아빠는 그래 그래도 너네가 배워야 된다. 딸이 넷에 아들 둘이었는데 배워야 뭐를 하냐? 어디에 직장에 가지 않냐? 엄마 아빠처럼 농사를 짓고 살 순 없지 않겠냐? 그래서 어, 직장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도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지 말고 너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는 저녁에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 어떡하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공순이가 되는 게 싫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더 나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학교를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내 머릿속에 경제 개념은 뭐였냐면 농부는 안 돼. 그다음에 공장 다니는 것도 안 돼. 조금 화이트 칼라? 그때 당시 조금 부러움을 받았던 화이트 칼라의 경제 개념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회사를 다니게 됐던 거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집에 들어앉다 보니까 이제는 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꼬맹이가 이제 그때 5살인가 이렇게 됐을 텐데 4살 이 정도 됐을 텐데 직장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어린이집 보낸 사이에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의 개념보다도 직장. 뭐지? 뭐를 해야 되지?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스러웠어요. 아이가 8시 반에 나가서 오후에 5시쯤 오는데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직업은 별로 없었어요. 다시 뭐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래도 8시에서 6시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스럽고 경제적 상황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 제 아주 지인께서 책방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려고 가지 말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러 필요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하러 그 사람은 자꾸 직업을 바꾼 모습을 봤어요. 그중에 제가 그 시점에 애가 어리고 하니까 어, 영업해봐라, 보험회사 다녀봐라라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권유를 받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 기요사키가 뭐를 했냐면 제롭스사에
그 프린터기를 하여튼 영업하러 다니는 일을 하게 돼요. 왜 하게 됐냐면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한 걸로 어, 이 주인공은 그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제 뭔가 이제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 저한테 딱 꽂힌 거는 뭐였냐면 제가 영업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죠. 아,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한테 다슨 소리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 자꾸 만나러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내 상황이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얘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저는 안 받아들이려고 탁 이렇게 가름막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아무리 와서 도움을 하자고 해도 제가 맛있는 차나 고구마나 구워주고 아무 말도 하고 입을 함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랬겠죠? 지금 실제 혹시 누가 영업하자면 그러겠죠? 네.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기요사키의 그 행동을 보고 그래? 두려움을 깨는 일로 영업을 한번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좀 그런 기술을 가져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영업을 잘했을까요? 선홍님이 막 웃어주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똥을 쌌어요, 막. 어디 저기 산등성에 우리 군산에 월명공원도 있고 좀 높은 산이 저기 오성산도 있고 하는데 거기까지 차 끌고 올라가서 질질 싸고 나 이거 안 하고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되게 많이 울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이제 접어든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좀 크고 작은 애가 5살 이제 큰 애가 한 10살 둘이 5살 차이가 나니까 그때 이제 그때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면 자기가 벌고 있는 돈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 된 거예요. 아, 좀 이런 거를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할 걸 가르쳐 주지 않았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이런 공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니 경제 개념, 무개념인 제가 얼마나 쉽게 돈을 벌고 살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엔잡러가 유행할 때 다시 한번 저는 무슨 책을 보게 되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대단하죠? 저 책이 저한테 참 영향력을 많이 미쳤나 봐요. 그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처음에 30대 때 읽었던 그 책은 저 혼자 나름 읽었고 이때는 무엇을 했냐 천천천 비전스쿨에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게 됩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 책을 나 혼자 읽을 때와 같이 읽어서 이 책의 다양함을 이 책이 써지는 이유를 이런 걸 핵심 키워드를 읽고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나를 읽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걸 되게 많이 알았어요. 그때 그게 깨달은 게 일이었다라고 하면 이때 읽었던 책의 내용은 저한테 한 100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잡을 하게 되죠. 투잡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투잡을 통해서 열심히 어, 이- 보험하는 일은 중간 정도에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투잡을 했던 일에 이제 전업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터져버렸어요? 50대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제가 이제 59살 먹었는데요. 49, 50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 뭐 나만 어려웠겠어요. 모두 다 어려우셨죠, 그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든 이제 아무도 저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다 뭐가 냐면 어, 호성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 곳에 다 똑같이 떨어진 느낌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떨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슬기롭게 막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산으로 들으러 다녔어요. 특히 산으로 이북을 귀에다 꽂고 그다음에 거기 책을 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책을 보고 산 중턱서기에 앉아서 그래서 수도 없는 책을 자꾸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타인들은 넘어서는가.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출시된 책들이 뭐였냐면 돈의 속성, 헤빙,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출시가 되면서 그 책들을 저는 읽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돈에 대한 이미지가 나를 바뀌게 하더라였어요. 이 일하면 돈을 번대, 부동산 하면 돈을 번대, 주식하면 돈을 번대, 공무원 하면 그렇게 연금 받으니까 좋대. 그 직장 다니면, 막 빵빵한 직장 다니면 막 부럽다, 막 저기 삼성 이런 데 들어가면 플래카드 걸리잖아요. 막 대기업 가면. 그런 게 막 부럽고 안정적인 것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미지가 나를 바뀌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책에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돈에 대한 이미지를 어때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과제인데요. 제가 먼저 이 돈에 대한 이미지보다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냐면 우리 정말 사회자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왜 경제적으로 제가 잘 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냐면 저도 숫자적으로 되게 약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숫자로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어, 건축가를 나왔죠. 공대를 나왔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순전히 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당신 보장 자산 1억 준비해야 된다. 암 진단 자금 1억 준비해야 된다. 해야 한급금이 막 쫙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자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 돈 잘 몰라요. 숫자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나의 경제 인생 미리 보기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이제 나간 과제물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험을 2002년도부터 2014년도 하는 동안 이 라이프 꼭전 경제 인생 미리 보기를 어마무시하게 그렸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왜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보험을 그분에게 최적의 상태로 권하고 싶어서 그랬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는 걸 보면서 나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폭폭하다. 왜 대안이 보험밖에 없지? 이 보험밖에 없지가 않고 수입의 다변화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투잡을 선택하게 된 건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로 보여드렸던 경제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혹시 그려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김선홍님, 최나경님, 정은미님, 김양실님 아까 저랑 그리다가 잘하시는데, 자, 김경환님 그렸다고 이렇게 손 들고 눈 비비신 거죠? 네, 권정혜님도 손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나는 그리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죠. 나의 경제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죠. 나는 느낌이 어땠다. 이거 그려놓고 보니까. 어, 손을 번쩍번쩍 다 들어주셨는데, 우리 저기, 권정혜님? 얼굴 아까 잠깐 보이다가 말았는데, 자, 한번 느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요? 네.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어, 그냥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예,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그 위에, 제 화면에서 그 위에 앉아 계신 정은미님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음, 제 나이에 비해서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늦게까지 수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좋으네요. 네. 둘이 더 이상 협업해서, 할게 네, 없네. 네. 그렇죠. 경제 네.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큰 지출곡선을 차지하는 게 아이들의 음, 결혼이나 음, 아이들의 학자금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길어져 버린 노후, 굉장히 길어져 버린 노후. 제가 보험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 보험이 65세 만기였어요. 그런데, 입사하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80세 만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할 때쯤에 100살 만기가 됐어요. 근데 엊그제 정은미 님의 보장 분석을 제가 해줬어요. 과거의 경력을 활용하여. 애들 보험이 130세 만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길어진 노후를 나는 지금 언제 어느 사이클에 해야 되냐까지 세 가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벌써 노년을 보내고 계신 문 회원님은 라이프 사이클 교역선을 그릴 것이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래도 85세라고 잡고 15년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경제력을 아니면 그 100세가 아니라 150세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곡선을 내가 채워나갈 수 있을 건지가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뭐 오래 살 확률이 50%지만 또 짧고 굵게 살다 가려면 50%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 김선홍님 손을 먼저 많이 드셨는데, 자, 한번 느낌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도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음, 음소거 잘 안 되세요?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저기, 박은주님은 혹시 그려보셨어요? 잘못 그렸나 봐요. 설명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끝나고 한번 또 진지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네. 조은서님은 어떠셨어요? 어,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하고, 아이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은 안 했지만, 선행학습을 하면서 제가 문제집 값을 보고도 깜짝을 놀랐거든요. 두 배더라고요, 문제집 값도. 그러면서, 아, 고등학교 때는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게 라이프 쌓기를 그려봤는데, 음, 이게 이제 제가 아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가 60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돼도 이때까지는 돈을 내가 무조건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 내가 환갑 때까지 돈 벌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가 뭐 30살에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이때 이제 결혼 자금을 제가 뭐 대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신혼여행비라도 조금 보태주려면은 어쨌든 그 정도라도 하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하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한 65세까지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하고 지출이 이게 교차되는 뭐 수입하고 지출이 곧 교차되는 시점이 딱 보니까 이제 빨간색이 지출 곡선이 더 높이 올라가는 시점이 그 대학생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어, 네,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 수입 곡선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답답했어요. 아주 진지하십니다. 조은서 회원님. 저도 진짜 조은서님. 진지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요. 이 답답함을 저 또한 그때 느꼈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당장에 진짜 학습지 값, 뭐 이런 것부터 고민이잖아. 학원비 값, 이런 거. 당장에 기름값도 고민이었을 때 이 라이프 사이클 곡선을 저는 그리면서 보험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정말 의문을 많이 품으면서 이 곡선을 같이 그려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되게 이제 부러움 같은 걸 많이 가졌던 거죠.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 김경화 사장님 어때요?
김경화 회원님은 어떠세요? 예. 들어보면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금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우리 김양실 사님 어떠셨어요? 김향실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음소거는 해제됐는데. 네. 를 끼웠더니 소리가 안 나왔다. 들리죠? 네, 지금 납니다. 제가 아까 낮에 한번 그려보다가 대책이 안 서서 그리다 말았거든요. 제가 아이가 넷이에요. 근데 뭐 남자애들만 넷인데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고 막내가 지금 10살이에요. 걔도 이제 어릴 때는 뭐 로또 얻어 입히고 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그러니까 엄청 먹죠. 이제 사교육도 뭐 그냥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되니까 사교육도 막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 더 해야겠죠. 대학을 2년 터울로 걔네들이 다 졸업을 한 10년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앞으로 막내가 대학까지 졸업을 한 15년 있어야 되더라고요. 15년. 그러면 제가 지금 49이거든요. 15년을 더하면 65세. 65세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대학을 뭐 가서 뭐 내가 학비를 다 내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뭐 용돈도 필요할 것이고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뭐 돈이 들겠죠. 뭐 그런 지금부터 저는 야, 엄마는 대학까지밖에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책임져 줄 거야. 대학은 너희들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 받아서 다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그게 말대로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꼭 공부한다고 나는 공부를 꼭 하고 싶다는 놈만 대학을 가라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 예, 그래서 대학을 그래도 가고 또 엄마가 조금씩 뭔가를 후원을 해주려면 뭐 한 돈 천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사님 말로는 내 놈을 대학을 보내려면 뭘 돈 천은 있어야 얘네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대책이 안 서서 그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65세까지는 돈 천씩은 벌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걔네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저를 먹여 살릴란가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막막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권정혜님 말고 다 막막했던 것 같아요. 최나경님은 어떠십니까? 최나경님. 저는요, 이거 그리면서 너무나 희망적이었는데, 제가 50세 때, 원래 35세 때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50세 때 경제적 은퇴를 하려고 목표를 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경제 은퇴는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 제가 그 돈을 벌어낼 수 있는 능력 신장이 됐다라는 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확신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60세, 65세까지 파워풀하게 일을 할 걸로 추정을 해서, 어, 그때가 수입이 제일 많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앞으로 한 7년 정도 앞으로 수입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 그래프를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쭉 75세 정도 되면 이 아무래도 나이를 먹게 되니까 내려오게 돼서 수입 500 정도로 쭉 100세까지 가는 걸로 그렸는데, 밑에가 이제 지출곡선인데 제가 희망적이라고 봤던 건 뭐냐면 지출곡선이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수익 곡선이 높이 책정이 돼서 지출이 막 600, 700씩 올라가는데도 그 갭이 2, 300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의 갭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최근에는 그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잘 안 그려요, 저는. 늘상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상상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걸 그려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한번 그리고. 근데 이걸 그리면서 아,
내 인생은 너무 희망적이다. 일단 이 경제적 기반이 플러스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여지껏 내가 이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준비했었구나라는 확신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던 이 사이클 그리기였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이제, 어, 어떻게 나 자신이 경제관념을 갖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곡선을 그릴 때 느낌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제 거를 그린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저는 100살까지 일할 것으로 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네. 100살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어떤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죠. 그래서 52세고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둘 다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당연히 수입보다 완전히 적죠. 쫙 보니까 정말 적죠. 금방 태나경 님이 말한 것처럼 저 또한 지출 곡선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딸 결혼, 아들 결혼, 이제 선교 자금 1억, 집 짓기, 막 이런 제 목표가 있어요. 전에, 아이고, 그 허망한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했던 제가 지금은, 저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 라이프 곡선을 그릴 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갭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모아둔 돈으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 곡선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제 이제 라이프 사이클 곡선을 저도 그려본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가지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희망사항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라이프 사이클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이제 감정의 어떤 감정이 들은다는 얘기, 어떤 감정이 들은다는 얘기, 각자마다 틀렸다, 맞았다는 없죠.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그려보고 2년 뒤에 다시 그려봤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제가 자라면서 듣고 자랐던 경제 개념. 경제는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 경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청사진을 두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돈은 악의 근원이다.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더러운 부자놈들 땅을 파봐라 돈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 빌어먹을 놈의 주식. 내가 사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내가 팔면 내가 꼭 올라가고, 이거 있죠. 이런 생각들. 그리고 돈이 잘 벌리면 인간성이 좋아지고, 돈이 안 벌리면 인간성이 더러워지고, 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돈을 남편보다 좀 잘 벌면 남편을 제가 스스로 조금 무시하더라고요. 속에서. 어. 근데 남편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이 나를 무시했어요. 근데 남편의 인간성 가지고만 뭐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린 정말 품성이 덜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돈에 예민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거를 잘하는 동안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자란 것들. 특히 저는 많이 본 것이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농사꾼이었으니까 엄마 아빠 주변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는 순대목, 이제 그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다닐 때는 10,000원, 20,000원짜리 보험 들기도 힘든 고객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계속, 부자는 굉장히 항상 돈을 가지고 약자를 막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약자를 막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돈에서 자유롭고는 싶지만, 말로는 자유롭고 싶다고 하지만, 돈을 굉장히 좀 속에서는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경향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백만장자 시크릿을 딱 읽어보고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못 벌렸다는 거예요. 오마이 갓? 그런 거죠.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그래서 혹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어, 돈에 대한
말을 들었는가 옆에다 적어 보셨나요? 한 말씀씩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저기 조은서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읽어주실 것 같아요. 어, 한마디. 나는 몇 마디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돈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음, 돈을 워낙 못 버셨기 때문에 돈에 대한 말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음, 그냥 절약이라는 말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축해라 이런 말도 저는 안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예를 들어서 불 꺼라. 뭐 그러니까 그 있는 돈에서 아낄 생각만 하지 더 많이 벌 생각은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돈에서 그때 당시에도 저축이라는 거는 우리는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들은 어, 땅을 파봐라 돈 나오나 뭐 이런 소리는 듣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 요 소리하고. 그 두 개의 소리는 잘 듣고 살았고 제가 주로 들었던 말은 불 꺼라. 뭐 수돗물 잘 잠궈라. 물 아껴 써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만 주로 들었지 저축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또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는가? 우리 정은미님, 음소거 해제시고 저는 그런 얘기는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애들한테 어, 하는 말이 이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런 말을 애들한테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아무 노력 없이는 돈을 못 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그래서 뭘 하라고 할 때 그렇게 노력하라는 식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냥 우리 그 생각에 그냥 평소 제 생각하는데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계속 점점 가난해진다. 이 말이 좀 항상 그 살면서 그냥 와닿는 말 같긴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듯이 그랬죠. 응, 응, 뭐 항새가 뱁새 쫓아가다가 가지런히 응. 찢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당연하듯이 너네는 원래부터 가난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박은주님은 어떤 말을 좀 듣고 살으셨나요? 저는 조은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맨날 엄마가 사과도 깎을 때 옆집 껍질 얇게 깎아서 아끼는 불도 맨날 불 거라 이런 얘기 들었던 게 조은서님 말 듣고 진짜 생각한 게 정말 돈을 더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돈에서 더 아껴 쓰고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는. 근데 저는 그거를 발악하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쓰긴 썼거든요. 그리고 음, 부모님이 그냥 엄마가 돈 없다는 말도 하긴 했지. 돈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가고 싶은데 학원을 보내달란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알아서 그냥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뭐 해달란 말을 눈치 보면서 알아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제 자식들한테 그냥 알아서 해주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김경화 사장님은 어떤 얘기 듣고 살으셨어요? 김경화님은? 음,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그 얘기하고요. 커서는,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그걸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랬군요. 끝이요. 왠지 뭔가 더 바라는 듯한데. 그래요. 우리 문혜원님은 80년 동안 어떤 얘기를 듣고 살으셨어요? 돈에 대해서. 글쎄 뭐 돈에 대해서 별로 이제 들은 건 없고 제가 이제 살면서 느꼈던 거는 노년의 준비 없다는 거. 최고의 수입했을 때 뭐 돈의 개념이 있었으면 뭔가를 장만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살겠지 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노령연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인생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이 최고의 절정이 됐을 때 뭔가를 투자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같이 노년에 베풀지 못하고 나만 근근히 살아간다. 그래서 좀 한심스러워요. 한때는 참 잘 나가는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손꼽혔는데 노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이 별로 쓸모가 없다가 보니까 재산의 가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맨날 제가 정말 딸 같고 친구 같은 편하겸 사장님하고 맨날 농담을 하는 얘기가 없어요? 돈이 맨날 왜 없어요? 그런다고. 근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유치원 팔아서 그거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야금야금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삼각형이에요. 완전히 곡선이 최고 절정이를 음, 쓸 때 50대 60대까지는 사립유치원에서 벌만큼 벌었지요. 그 다음에 또 쓸 일도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이제 결혼시키고 했으니까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했어야 돼요. 근데 딸랑 유치원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택연금 그걸 타서 쓰려고 은행에다 알아봤더니 유치원은 노후자 시설이라서 그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시청에다 집을 싸게 팔았어요. 주차장으로. 그 건물을 누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도 돈 관리 잘못하면 저같이 되니까 젊었을 때 돈 관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양수 사님 어떤 말 듣고 살으셨어요? 김양실님. 네, 예시로 주신 이런 문구들을 쭉 읽어보고 이런 뉘앙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많이 듣고 많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친정엄마 옆에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죠. 어렵게 살았다는 거를 뭐 알기 때문에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기대도 안 했죠. 기대도 안 해서 뭐 항상 듣는 말은 돈 벌어 와라, 아껴 써라 이러면서 막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했죠. 고등학교 때도 막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 돈 많이 들고 돈 없으니까 하지 마라 막 이랬고 대학교 때도 항상 그 뭐 돈 많이 벌어오는 딸 남의 집 딸 얘기를 하면서 어, 돈 벌어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돈 빨리 벌어서 모아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요. 예. 그리고 한이 돼가지고 저는 돈을 절대 안 모았어요. 결혼할 때까지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러면서 결혼도 저 미천 없이 결혼해서 좀 힘들고 생활이 좀 계속 됐죠. 네. 그래요. 우리 거의 그냥 같은, 그, 사고방식 안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를 인식하고, 왜 그렇게밖에 크지 못했나를 이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문혜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가다가 나처럼 될 수도 있으니,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나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제가 두 번째 읽었을 때 요거를 본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 혹시 이제 잘 이해를 하셨나요? 이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거기다 써보자고 한 거였어요, 실은. 어, 우리 조은서님은 노동 수입을 하고 있죠. 그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출근 안 하면 이제 뭐 안 주고, 막 이런. 그 다음에 자영업을 했던 문혜원님은 자기가 문을 열면 됐고, 안, 닫은 그 후로부터는 어떤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건물을 팔아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영업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업가가 있었을까? 사업가란 무엇일까? 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말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든 일을 이제 사업가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밑에 이제 투자가. 그냥 우리 개미 투자가처럼 오늘 어디 주식에다 사가지고 이것이 올랐냐 저 올랐냐 막 뭐 봉 차트를 봐가면서 막 오늘 이걸 뺐더니 또 떨어졌어 막 이걸 보고 투자가라고 하진 않죠. 그냥 그건 주식을 구매해서 그냥 단타를 치는 개미 투자가라고 표현하죠. 이 투자가의 수입은 무엇이냐면 자동으로 내가 여기다 놔뒀을 때 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동 수입 쪽에 있는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내가 이제 의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 군산의료원에 일하고 있는 의사는 노동 수입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군산의료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영업이죠. 근데 노동 수입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요 근래는 최근 10년, 10여 년 가까운 이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권리 수입으로 자기 수입을 많이 마련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책으로 만났죠. 제 주변에서 만나기보다는. 책으로 만나는 사람 중에 어, 30대, 40대들,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을 쓴 사람도 42살, 47살에 경제적 은퇴를 했어요. 47살에.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사람들을 보면. 근데 지금은 역행자라고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30대 후반에 지금 경제적 은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만장자 시크릿 그 책도 그 사람이 30대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40대에 경제적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를 했냐? 이 노동 수입과 자영업을 하면서 권리 수입, 이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수입을 내가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 은퇴를 하더라고. 내가 꼭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기는 자기가 부자 아빠로 받아들인 그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굴리라고 해요. 그냥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직업을 보고 저거 조금 좋겠다. 나보다 좀 더 잘 사니까 저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머리를 굴리라고 굉장히 계속 요구를 하죠. 이 꼬맹이 9살짜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47살에 경제적 은퇴를 하는 그런 책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어, 코로나 시점에 제가 읽었던 해빙, 그 다음에 백만장자 시크릿, 돈의 속성 이 책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있음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그래 있는 거 아껴라 물 아껴라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목욕탕 물을 아꼈죠. 그래서 1번이 와서 큰 다랑이에서 목욕하고 나면 이제 헹궈서 내보내고 2번이 와서 목욕하고 또 헹궈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물을 굉장히 아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아껴라의 개념보다 뭐냐면 있음에 집중하라. 내가 오늘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가야 돼. 근데 나는 오늘 어, 만약에 10,000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왔어. 자, 그럼 뭐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500만 원 카드값 나가는 게 집중이 되죠. 그래서 막 마음이 겁나게 무겁죠. 왜냐면 500만 원 카드값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러면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월급이 500이 나왔어요. 5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카드값으로 500이 다 나가. 자, 그럼 우리는 흔히 500이 나가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죠. 아, 500 들어오면 뭐해? 통장이야, 내 통장. 통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500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500이 수입이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달간 열심히 해서 수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거기가 커지는 거죠. 빚에 집중하면 빚이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꿈을 쓰라고 할 때 빚갚기를 썼었어요. 빚갚기. 빚이 갚아지지 않고 빚이 커지더라고요. 이 원리였던 것 같아요. 빚을 자꾸 빚을 갚기를 하니까 빚이 집중해서 빚이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조그만 어떤 순수익에 집중을 하게 되면 돈이 충분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점에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5만 원짜리는 무조건 모았어요.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뭣도 나가야 되고 수도 없는 지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얼마나 수입이 됐었나요? 엄청 다운이 돼버리니까 더 미친 듯이 가슴도 힘들었고 시간도 남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5만 원짜리를 무조건 모았어요. 그래서 제 지갑에 도톰하게 갖고 다녔어요. 안 쓰고 절대 그거를.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순수익에 집중하면 돈이 충분해진다고 해서 정말로 이게 나가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이 있음에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돈이 아니라도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 이 법칙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내가 정은미님을 좋아해요. 근데 정은미님의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정은미님을 얘기할 때 좋은 점을 얘기를 부각해서 할 거냐, 나쁜 점을 부각해서 볼 거냐. 좋은 점을 부각해서 보고 그 사람의 잠든 거인을 깨우는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더 부각이 되죠. 더 커지고. 그래서 나쁜 점만 막 얘기해. 그러면 정은미님 나쁜 점만 커져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들어오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비용으로 세금, 우리 집값, 뭐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다 나가버리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아까 500만 원 들어와서 500만 원이 다 나가죠. 내가 200만 원을 벌 땐 200만 원에 맞는 지출을 해요. 5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에 맞는 지출로 다 나가. 제가 200만 원, 100만 원 삼성생명에서 벌 때, 티코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 300만 원의 수입이 되니까 겁도 없이 뭘 했냐, SM5를 샀어요.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애기 학원 안 보내다가 애기 학원 2개 더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나 이 정도 벌으니까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지출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지출 걱정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이 뭐예요? 어차피 내가 다 자동이체 시키거나 내가 다 지출했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 막 억울한 것처럼 나는 월급이 들어봤자 통장이야. 누가 자동이체를 시켰까니? 누가 이 수입의 곡선에 있어서 이렇게 다 나가게 만들었냐고. 이거. 그래서 기요사키가 권하는 게 뭐냐면 이 비용이 전부 다 나가게 하지 말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 자산이 늘어나는 곳에 내가 해보자. 그래서 진행했던 건 저는 놀이통장을 따로 마련했고 생활비 통장, 경제적 자유 통장, 나눔 통장, 건강 통장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우리 딸에게 적용을 시켜서 한 달에 60만 원 알바를 했던 그 친구가 3년 동안 그러니까 60만 원이가 3년 동안 6, 38, 1,800을 벌었겠죠. 그런데 1,800 중에 모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렇게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책에서 나온 대로 한번 살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경제적 얘기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팠고 어떻게 진행을 참 해서 한 2달여 정도 이렇게 진행을 어, 준비를 해봤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첫날 첫 시간에 얘기했던 비전 꿈 비전으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사랑관계 공부 거기서 DISC와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경제 공부 이것 또한 패러다임인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저희 이 천찬천 비전 스쿨을 17년 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 책 보는 여자 최나겸 님이 맨날 했던 얘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가졌던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의식에 설치된 가난을 삭제하라. 아끼면 다 된다가 아니고 아끼는 건 아껴야 돼요. 돈의 관리에 있어서는. 펑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에 집중할 거냐? 벌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거냐? 아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까 통장의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줘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공부해 보진 적도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의식이 나한테 강하게 강한 고정관념,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내 앞에 놓인 거죠. 그래서 1,000만 달러의 자산을 이루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북콘서트나 독서 경영으로 우리가 재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수도 없이 해야겠죠. 내가 40년, 50년을 가졌던 그 생각, 그 습관을 순간 한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오산이죠. 뭐를 얘기하고 싶냐? 일단은 자기 인식을 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질문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와 독서 경운으로 1,000만 달러의 자산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마인드를 재세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와, 2달여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2년을 준비하신 것만큼 저희들한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가 어떠셨을까요? 정말로 우리 부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각자. 그래서 이거를 모든 심리적이든 뭐 물질적이든 간에 무지에서 온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부모한테 받은 돈에 대한 유전 인자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근데 성인이 됐을 때는요, 부모한테 받은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나 신체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다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나는 성인이 돼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나 나름대로 부모님의 장점을 본받아서 살 거야 라고 그걸 끊어내줘야 맞다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엄마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내가 이렇게 약해. 우리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부자 마인드를 못 가졌어. 이거는 저희 성인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보여줬던 마인드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 됐었구나라는 거를 만약에 알으셨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내가 새로 쓴다는 개념으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이런 건 싹 지워버리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인생을 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 호선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1시간으로 어떻게 이게 다 설명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도서는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늦은 시간 피곤하실 텐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재밌는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그 스케치북 뒤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삶,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공유하는 삶. 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4가지에 합당한 것들을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 안 올려놔도 될 것 같은데 건강한 삶은요. 이 보물지도를 만드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2가지가 있어요. 현재에 가장 가깝게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것들. 그리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이루고 싶은 거를 붙일 때는
돈과 시간이 다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하와이에 가서 한 3년 놀다 오고 싶어.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와이를 어떻게 가? 비행기 값만 몇백 몇천인데 우리 선홍님은 거기 가가지고 3천만 원 쓰고 오셨대요. 맛있는 거 다 드시고 가족끼리. 그럼 1년 갔다 오려면 이게 얼마 있어야 돼요? 막 3억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진짜 원하면 하와이에 가서 1년 살다 오기. 이런 거를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를 다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나는 현재 이렇게 내가 답습이 돼서 이런 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나는 그걸 안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나 스스로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 아가씨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땡깡을 많이 부렸어요. 이거 해달라고. 저의 요구를 많이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걸 충족할 때까지 땡깡을 많이 부려가지고 진짜 대학교 때 엄마가 50만 원짜리 오디오도 막 사주고 그랬었어요. 자취방에. 클래식 좋아한다고. 그렇게 살아버려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요. 이 생각이 그래요, 저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되게 많이 열어놓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응축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고 늘상 저지르고 도전하고 해보고 막 이런 그 습이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무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지도를 쓸 때는 너무 내 안에 나를 가둬서 쓰지 마시고 그냥 다 펼쳐 보이셔서 내가 억만장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만큼이라도 행복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확 열어놓고 이제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는 너무 아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또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게 살려면 유재석이 그런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폼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퀴즈 봤더니. 여러분들도 폼나게 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 확 제끼시고 지금 현 상태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물지도를 만드시되 그 사진은요 4장을 붙여도 되고 8장을 붙여도 되고 다 아무거나 붙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나 이런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건 올려드릴게요.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물지도를 완성하셔서 바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예, 또 이런 시간들이 나를 또 생각하게 해주니까 그거를 재밌게 이번 주에 만드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얘기할 거거든요. 한 가지씩이라도 시간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다 할 거니까 꼭 다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우면 화면 안 켜고 오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 다 발표하라 근데 해서 또 안 들어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본인 손해십니다. 여러분의 꿈을 남한테 도둑 맞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앞으로 펼칠 수 있는 멋진 천천천 비전스쿨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열강해 주신 호소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